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도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주한미군을 다 뺄 경우는 전진기지나 감시나 억지력 모두를 잇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전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위성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했는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기 구매나 뭐 이런 거 국방력 개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SME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죠. 그리고 지금 2기 상대로 대선 기간 중에는 한국을 현금 인출기,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국 연간 100억 달러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는지 그 트럼프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이 한국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024년 10월 4일에 제12차 SME를 타결했는데, 12차 SME는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 분담금을 미리 다 정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고요. 이게 이제 2025년보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액수인데,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2025년에 1조 5,192억 원 하면 2026년에 1조 5,192억 원 하면서 2027년부터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증가율을 반영하는,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바이든이 또 뭐를 했냐면은 연간 증가의 상한선을 이렇게 캡을 둔 거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으로 갑자기 이렇게 방위 분담 SME가 붕 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대단한 대통령이죠. 한국으로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 분담금과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제 기조는 미국이 이제 동맹국에게 안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서비스다, 서비스 차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죠. 동맹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 경우에는 더 많이 내라,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확고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에게 협상 타결에 대한 선물을 줬지만 이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이제 무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아직 추가 협상의 얘기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입장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게 요구를 할 생각을 접어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입장 정리가 다 끝날 경우에는 분명히 증액 엄청나게 뛴 액수로 한국을 상대로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정이 타결됐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기존 합의나 협정 이런 거는, 협약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뒤집는 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청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트럼프가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한국에 미국이 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미국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에 기여한 건 있지만은 나는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그래서 리스라고 하죠. 그 임대차 계약, 리스를 없애고 미국이 그 엄청난 군병력을 주둔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소유권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몇 가지 팩트 체킹을 하자면은 미군 기지 건설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다 썼고요. 그래서 틀렸고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이제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즉답을 회피하면서 대신 이제 부지 소유권을 언급하는 것인데, 트럼프의 배경을 보면 트럼프는 이제 부동산 시행업자 출신입니다. 땅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가져 있고, 우리 아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기지라는 것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그린란드,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삼겠다는지, 아니면 이제 파나마운하를 달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다가 리조트를 개발하는 이런 발언을 많이 했어. 땅과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사이에 미국이 중재를 해서 평양 협정을 맺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내륙 국가인데 바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잔계지로 회장했는데 이 땅을 미국이 99년 동안 빌려서 제3자 미국이 빌려서 중재를 하면서 그래서 양국의 이해를 다 떠나서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협정을 맺었는데 이렇게 트럼프의 이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맥락에서 그 문제의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발언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택의 캠프 함프레스 소유권을 미국에 넘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미 소파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부지를 빌리는 게 임대 또는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사용권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돈을 기지에 대한 임대나 임차라면은 임대료를 받겠죠. 임대가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과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기지의 이 땅은 임대도 아니고 임차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소유고 필요한 기간만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소유권을 넘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습니까?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 소유권 문제를 꺼낸 거는 혹시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압박을 높이려는 합성용 카드가 아닐까. 그래서 약간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글쎄요. 그 앞뒤의 맥락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 측의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 가능성은 영에 수렴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미국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나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도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주한미군이 있는 평택의 캠프 함프레스는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캠프 함프레스는 미국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기지 중에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산동반도가 되게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비수를 들이댈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함프레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중요 거점 중에 하나고요. 다른 오키나와나 괌과 같이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북한이나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어떤 군사적 준동활동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불온한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근데 주한미군을 다 뺄 경우는 전진기지나 감시나 억지라고 모두를 잇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이 빠지면서 이게 전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만 협의나 남중국해, 또 이제 센카쿠열도 다위와도 동중국해 이런 데에서 미군의 신속 대응력과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또는 미국 일본 동맹,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는 미국이 동맹 신뢰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한국을 말고 일본과 유럽의 동맹국도 미국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협력체, 안보 협력체가 다 분열될 그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할 경우에는 이 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독자적 군사력을 특히 이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본과 대만도 따라할 것 같고,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핵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 질서 자체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는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무역 생태계가 위축할 수도 있습니다. 영내 그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상당히 비중이 큰 지역인데 이게 위험할 수가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 영향이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더 나아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되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한국군만으로 대북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한국군이 뭐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우리 경제도 발전해서 투자를 하면은 언젠가 메울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공백의 기간 동안 혹시 북한이 도발을 걸 경우, 모험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가 지금 이제 화두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주한미군의 가장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C4I라고 해가지고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플러스 정보. 그러니까 C는 지휘 통제 통신의 앞에 약자 C 4개가 있고요. 정보 인텔리전스까지 해가지고 C4I라고 하는데 미국의 특히 이 정보 자산이 막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위성을 5기를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도 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또 인공위성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합친자 하더라도 미국의 인공위성은 지구 곳곳을 다 샅샅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정찰기 자산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다양한 정찰기도 있고요. 무인기도 있고 이런 정보 자산이 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동선도 매일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죠.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어찌어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C4I도 어떻게 따라올 잡고 어느 정도 미국 수준이 아니어도 우리 한반도만 상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는 있는데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확정 억제인데요. 해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에 우리가 억제고 또 유사시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기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지상군만 빠진다고 지상군 자체는 우리 안보에 큰 손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서 지상군에 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이제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는 미 육군의 지상병력은 되게 장갑차에 타서 화력이나 전력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가 큰데 미국 지상군은 인계철선이라고 해가지고 트립 와이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비 트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탄을 숨겨내는데 줄을 하나 건드리면은 터지는 그 줄을 이제 트립 와이어 인계철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지상군은 동맹의 실질적 상징이자 그다음에 위기 시 그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작전의 핵심 축이면서이기 때문에 이런 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지상군이 완전히 철수할 거, 아니면 상당히 철수해서 껍데기만 남을 경우에는 미군이 철수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이들을 억제하는 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KF-21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난 5월에 이제 KF-21 첫 양성형 조립이 시작됐고요.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최소 20대의 초도 물량의 공군에 실전 배치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 공격 능력을 KF-21에 통합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블록 2라고 합니다. 지금 블록 1 공대공 능력만 갖추고 있는 거고 공대지 능력을 갖춘 블록 2는 통합 시기를 원래 계획은 2028년 말인데 2027년 초로 앞당겼습니다. 1년 반 이상 당긴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추가 무기 시험과 그 시스템 개발 일정도 이에 따라 조정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중 이제 무기를 사고 있는 주로 용도로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보다 3조 2천 원이 늘어나가지고 20조 1,744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조 원 넘는 방위력 개선비 중에 KF-21에 들어가는 비용의 양산과 그다음에 KF-21에 무장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이고요. 또 나중에 이제 국산 엔진으로 갈아 낄 때 그걸 개발하는 비용이 현재 2조 4천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KF-21 관련 예산이 1조 3천억 원인데 1조 1천억 원이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개발을 위한 관련 비용이 636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록 1과 블록 2가 말씀드렸는데 블록 3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블록 3는 5세대 버금가는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걸 뭐 KF-21EX라고도 하는데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도 개발도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내년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KF-21 사업이 순항 중이었는데 올 6월에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 개발 사업 분담금을 다시 이제 확정했습니다. 당초 1조 7천억 원인데 6천 원으로 아직 절반 이상 줄였죠. 줄이면서 계약에 올해 6월에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028년까지 나머지 미 분담금이 한 2천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더 내고 그러면서 이제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 생산하는데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술을 이전을 하고 이런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고 나서 인도네시아 이제 공군 조종사가 KF-21을 한국에서 시험 비행하는데 뒤에 탔습니다. 복자기에. 비행사는 계속 한국에 있었는데 그동안 분담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눈팅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6월이 돼가지고 몇 년 만에 처음 타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을 놔두고 뭐 기밀을 훔쳤네, 돈을 안 내네, 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갈등이 다 봉합이 되는가 했는데 같은 달, 같은 6월에 또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함께 48대 칸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한 100억 달러 규모라거든요. 그러니까 KF-21도 사겠고 그리고 또 칸도 사겠고 둘 다 48대 48대인데 한국과 튀르키예와 둘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점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갈팡질팡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낸 4천억 원을 다 포기하고 튀르키예와 손잡고 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튀르키예의 칸을 포기하고 KF-21을 할 것인가 두 개 다 할 형편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늠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미납금 2천억을 내려는데 이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선택하냐 칸을 선택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인도네시아 대신 UAE가 새로운 핵심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UAE는 KF-21에 대한 정보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미 KF-21에 대한 정보 브리핑을 비밀리에 요청했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전달해줬다는데 여러 차례 브리핑을 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올 4월에 이제 한국과 UAE가 KF-21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이냐면 UAE 공군이 KF-21 시험 비행에 참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국 공군의 훈련에 참여하는데 다양한 협력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8월에 UAE 국방차관이 KF-21에 탑승했습니다. 이게 UAE 국방차관은 조종사 출신인데 상당히 실력 있는 조종사라고 합니다. 그 전에 4월에 이제 UAE 공군전력센터 사령관이 와가지고 KF-21을 탑승했고요. 그래서 UAE의 KF-21 참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왜냐면은 아까 블록 1, 블록 2, 블록 3를 말씀하셨는데 블록 1의 단계에서는 절대 참여가 할 것은 않고요. 최소한 블록 2에서는 구체적 얘기가 오갈 수 있고 블록 3로 업그레이드할 방향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UAE가 절대로 손쉽게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동 민족들은 인샬라 이러면서 협상을 질질 끌며 상대방의 진을 빼는 이런 수단으로 협상력으로 아주 악명이 높죠. 그래서 한국의 진을 있는 대로 다 빼고 한국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신임 대통령의 K2에 대한 발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8월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군을 사열했고 시가 행진을 벌였는데요. 이 8월 15일은 폴란드 국군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국군의 날인데 이제 우리도 국군의 날이 있으니까 폴란드 국군의 날이라고 부르죠. 이 날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1920년에 폴란드와 당시 소련이 전쟁을 벌였는데 소련군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진공에 들어왔는데 비스톨러 강에서 폴란드군이 대대적으로 반격해가지고 소련군을 물리쳐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르샤바를 지켜냈고 폴란드 공화국을 지켜냈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 1923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인데 2023년부터 폴란드 국방의 날에는 K방산 무기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K2 등등등 해서 그래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이 양반이 이제 8월 6일 날 취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우파에서 가장 민족주의 정치인으로 유명한데 역사학과 교수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군의 날 연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를 콕 집으면서 러시아는 무적이 아니다. 20세기 초 일본에 패했고 러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항상 동쪽의 위험에 맞서 싸워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군사력을 과시하는 건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며 폴란드는 앞으로도 국방력을 강화하고 나토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을 목표로 삼겠다. 그러면서 지금 폴란드는 GDP 5% 정도를 국방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이때 또 이제 신스틸러 우리의 K2가 나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입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기갑 전력을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K2 전차 1000대다. 구체적인 X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K2 전차를 900여 대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오는 K2 전차에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도입하겠다는 이런 뜻을 분명히 했고요.
한국의 K방산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이는 이제 폴란드 대통령 이 같은 발언은 이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면서 러시아에 경고장을 보내고 나토 내에서는 폴란드가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또 위상을 공고히 하는 의도가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이런 태도가 만족한지 지금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회담하고 있는데 3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는 이제 폴란드는 매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없다 폴란드에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폴란드가 K방산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7월에 폴란드는 이제 이원식 정부 체제, 대통령과 총리가 독자적인 권한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총리는 이제 야당인데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제 친유럽 성향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월에 러시아가 이르면 2027년 유럽을 침공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사령관이 이제 미국인데요. 사령관이 이 같은 평가를 확인을 해줬다면서 2027년에 유럽, 즉 폴란드와 대결을 준비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또 평가는 영국의 정보기관도 확인을 해줬다. 그러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체사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있는데 이 양반이 폴란드 국방부 실세라고 합니다. 되게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도 여러 차례 왔었죠.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폴란드 정부기관 역시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가 2027년 시작할 것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나토 사령관과 폴란드 정부가 공유하는 인식, 2027년에 꼭 집어서 또 얘기했죠. 톰 치크 차관은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러시아와 그리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죠.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발트 3국이라고 한때 러시아 제국 영토였다가 독립했는데 소련이 다시 또 위성국으로 삼았다 자신의 영토로 삼았던 지역인데 90년 다시 독립했던 지역이 있죠. 호시탐탄 러시아가 노리는 이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의 주 영국 대사들이 지난해 4월에 영국의 이제 텔레그래프 이료판에다가 공동 기금을 냈는데 러시아의 침공이 3년 안에 닥칠 수 있다. 폴란드도 2027년, 발트 3국도 2027년. 이 폴란드와 발트 3국의 공통 인식이 이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 끝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다 끝난 게 아니다. 바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2027년 폴란드든지 발트 3국이든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푸틴의 야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막아야 돼. 이렇게 시급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유럽의 무기를 대주고 있던 독일과 프랑스는 방산 생태계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너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독일이 낫기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유럽이 필요한 건 더 무기가 더 빨리 더 많이인데 이걸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K방산 한국밖에 없고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방식으로 무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기 때문에 유럽의 특히 나토 국가들이 K방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 한국에서가 아니라 저기 멀리 외국에서 벌어진 일도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